안녕하세요. 경제자유의 시장 투동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파킹 통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축은행 상품이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의 안전성을 또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저축은행이 안전한가? 우리가 돈을 맡겨도 되나? 그리고 뭐 예금자 보호는 정확히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링크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건전성 판단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4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성, 유동성은 저희가 뭐 볼만한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에요. 그래서 흔히 BIS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BIS는 국제결제은행의 줄임말인데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BIS 비율을 최소 7% 그리고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서는 8%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이게 7%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 이거는 악성 채무라고 보면 돼요. 3개월 이상의 연체기간을 가진 고정이하 여신의 합계액이 여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 정확한 퍼센트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8%가 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그럼 시중은행 1금융권의 안전성은 어떨지 한번 보면 국민신한, 우리, 하나, 제일이 한국스탠더드죠. 한국시티은행 이 6개의 평균 총 자본 비율은 17.2%입니다.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2%예요. 엄청 낮죠. 그러면은 저축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웰컴 치면 웰컴 저축은행이 나오잖아요. BIS는 11.3, 그 다음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4.93이네요. 비교해보면은 1금융권에 비해서 BIS는 낮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되게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금감원에서 권유하는 수치를 넘진 않죠. 8%니까. OK저축은행은 웰컴보다는 더 안 좋은데 10.76, 7.16이죠. 그래도 기준보다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토스뱅크가 좀 의외인데 토스뱅크는 이 파인에서 검색이 안 돼요 아직. 근데 이제 한경신문에서 찾아보면은 이번 연도 1분기 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04 그리고 BIS는 17.6%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토스뱅크는 1금융권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근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과거의 기사를 좀 한번 볼게요. 2008년도 기사인데 88클럽 가입한 곳이 우량저축은행. 그러니까 지금은 88클럽이라는 이름이 잘 없어요. 이런 단어가 잘 없는데 이때만 해도 저축은행이 88클럽을 공시하고는 했거든요. 이게 88클럽이 뭐냐면 BIS 비율이 8% 이상이다.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다. 뭐 이런 은행을 말합니다. 이게 2008년도 기사인데 저희는 IMF를 겪었잖아요. 1997년도에. 근데 IMF도 부실 채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긴 일이니까 저희는 부실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마치 미국이 물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듯이 경제대공황을 겪었으니까. 근데 IMF를 겪고서도 그 이후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 채권 때문에 이제 부도가 난 거였죠. 어떻게 보면 뱅크런이 발생해서 한 16개 저축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이때도 88클럽 뭐 이런 게 없었냐?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불법 대출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 부동산 투자를 아마 은행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행위를 자행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죠. 이런 뼈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실 채권에 대해서 민감하다. 근데 이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법률신문인데 2011년 5월 30일이에요. 저도 이때 막 얘기 듣기로 뭐 저축은행 넣었다가 돈 다 날렸다 막 이런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동료한테 파킹 통장 얘기를 하니까 동료가 거기 1금융권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아직도 1금융권을 뭐 선호하는 건 이해되는데 돈이 5천만 원이 안 넘으면 상관없는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법률신문에도 그 당시 기사를 보면은
예금 중에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장받기 때문에 상관없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이 실시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제 은행을 매각해 가지고 그 금액의 배당으로 나눠주는 걸로. 그래서 아마 그때 5천만 원 넘는 사람의 그 금액의 뭐 30%까지만 뭐 보상이 된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축은행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진짜 망하면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받게 되지? 언제 받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금보험공사에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금자 보험금 지급 신청 확인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런 일이 부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 예금 지급 시스템에서 접속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입영업일 내에 보험금 입금이 완료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실 뱅크런이라는 게 하나의 은행에서 끝나진 않거든요. 옆집에 불이 났으면 우리 집도 불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돈을 다 인출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모든 은행이 다 우수수 무너지지 않게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저축은행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예금보험금을 받는 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믿는데, 다 예금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금보호가 다 되기는 되는데 일부 상품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보면은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맥이어서 이렇게 우르르 다 뜨는데, 제가 아까 윈도우 제 노트북에서 할 때는 이거 그 은행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웰컴 치면은 이제 웰컴에 대한 상품이 나오죠. 저번 영상에 올렸던 웰컴 디지털뱅크 상품 이름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이걸 쳐보면은 이렇게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이게 지금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축은행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5천만 원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뭐 5천만 원 이상 넣어놓지만 않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그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5분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게 5분 안에 편집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축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